안녕하십니까 PC볼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정기기사 1, 2회 통합, 코로나 때문에 뭐 딜레이 되고 이러면서 1, 2회를 통합해서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이때 시행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필기 중에서 이제 1과목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과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 1, 2회 이제 통합으로 시행된 시험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20문제, 1번부터 20번이 있겠고,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제일 많은 게 시언어. 시언어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더 있던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시언어네. 매개 변수 쓴다. 하나, 뭐, 거진 반절이 이제 시언어죠. 9문제 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이 하나, 둘, 셋, 넷, 자바도 객체지향에 넣어주면은 자바가 이제 객체지향이니까는 뭐 5문제 되겠고, 어셈블리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BNF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나오는 내용들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C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객체지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기본 용어만 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깊은 지식은 필요 없고, 자바가 툭 튀어나오긴 하는데 기본 자료형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 되는 건 C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필답형에서도 이제 다루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좌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링크는 이제 동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는 부분적으로 보실 분은 그걸로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번 강의에서 풀어보는 이 20문제 문제는 PC본 블로그에도 올려놓을 테니까는 활용하실 분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C 언어에서 INTA는 456-9 뭐 이런 명령어를 이제 정적 배열로 초기화하는 것과 동일하게 수행하는 명령어. 문제는 크게 관계없지만은 일단 이 문제 자체는 이제 C 언어의 간단한 문법 문제죠. 문법 문제인데 정적 배열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동적 배열이 있겠지요. 동적 배열과 차이점은 배열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냐 변화하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C언어에서 기본적인 문법으로 구현한 그 선언에서 사용하는 것은 정적 배열밖에 없고요. 동적 배열은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돼요. 동적 배열은 어떻게 구현이 되냐? 일단은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하나의 이게 원소, 그 노드라 치면은 이게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 다음에는 이제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인데 어디 주소냐면은 바로 그 다음 원소, 다음 노드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노드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고 얘는 또 자기 다음에 오는 자기 다음 노드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제 이게 구조체로 구현이 보통 되고요. 구조체로 이제 스트럭처, 이제 배열 이름에서 이 데이터의 자료형, 만약에 이제 예시로 정수형이면은 이래 정수형 해서 이제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주소가 들어가야 되니까는 포인터 변수가 되겠죠, 보통. 이렇게 돼서 이제 포인터 변수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동적 배열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거를 이제 삭제를 한다면은 이 방법은 이 주소를 이제 이 다음 노드 게 아니라 이 주소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주소는 바로 얘를 그 시작 주소를 갖고 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A0고 이게 A1 이게 A2다 이렇게 되면은 삭제하는 작업은 얘를 바꿔주면 됩니다. 얘가 이제 A1의 주소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없애고 A2의 주소를 넣어주면은 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컴퓨터 공학과 한 2학년 보통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2학년 좀 되면 이제 자료구조 시간에 이제 배우죠. 이때 이제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를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 적성이 안 맞구나, 뭐 이런 게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동적 배열에 대해서는 그 기사 시험에서 다루지 않고요. 다른 어떤 기사에서도 동적 배열 이렇게 알고리즘을 묻는 문제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열을 이제 선언을 하면 이게 정적 배열이고, 자료 구조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정적 리스트지요, 배열이. 이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법을 좀 보면요. 일단은 배열은 동일한 자료 유형이 여러 개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자료 구조를 말하고 있고, 이렇게 int에서 PC본, 얘는 이제 그겁니다. 그 배열의 이름. 배열의 이름, 이제 사용자가 정하는 배열의 이름이 되겠고, 여기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배열의 크기입니다. 배열의 크기.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 5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이 PC본이라는 배열은 원소를 노드가 5개 존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인덱스는 이제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이런 식으로 선언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주소가 용속적입니다. 용속적이고, 이 부분은 이따가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 2차원 배열을 보면은 이렇게 인덱스가 2개가 들어가죠. PC본 2, 5 하면은 이제 행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개의 이제 5개의 그 리스트, 5개의 리스트 짜리가 2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PC본 0,0부터 00, 01, 02, 03, 04, 그 다음에 10, 11, 12, 13, 14,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료를 그거 보고 메모리를 이렇게 확보한다. 배열의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배열을 이제 선언할 때 가장 FM적인 것은 이렇게 int, 지금 문제에서는 배열의 이름이 A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배열의 크기가 들어가겠지요. 배열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니까는 4 이렇게 됐고, 초기화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원소를 다 써주면 되겠죠. 4, 5, 6, 마이너스 9 뭐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지금 얘기를 생략이 가능하고요. 생략이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생략이 가능한 거는 지금 이렇게 초기화를 할 때 이게 완전한 그 크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원소가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는 이 4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초기화를 따로 할 수 있죠. 선언만 해놓고 여기서 끝내고 이게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A0에는 4. 그 다음에 A1에서는 5. 이런 식으로 똑똑똑똑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법적으로 뭐가 틀렸냐 맞냐를 보면은 하나씩 보면요. 1번에 int A4 크기가 4인 A라는 배열을 선언을 하면서 초기화를 하는데, 지금 반드시 배열의 데이터는 중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이제 크기 정확하게 나왔고, 원소 4개 다 있고, 방금 내가 예시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지금 이 A 다음에 나오는 이제 대괄호 안은 배열의 크기가 들어가야 돼요. 배열의 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원소를 넣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 틀렸고요. 3번도 틀렸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소를 써줄 때 중괄호를 빼먹었죠. 그래서 이것도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다가설 때 되게 좀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제가 조금 설명이 좀 화려한데, 왜냐하면 배열이 중요하거든요. 포인터하고 연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데, 포인터로 어떻게 접근을 하냐. 그냥 A 뒤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A0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뭘 나타내냐면은 바로 이 원소 4를 나타내죠. 4 이렇게 되는데, 포인터로는 어떻게 접근하냐. 그냥 A가 의미하는 것. 이 A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A하고 0. 이걸 의미합니다. 이건 뭡니까? A0, A0의 주소지요. 그래서 이제 배열이 이렇게 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 지금 여기가
A0가 되면은 지금 바로 여기에 주소입니다. 주소. 전체 배열의 주소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별을 붙여주면은 이걸 지울 수가 있죠. 바로 여기에 있는 값, 4를 의미하죠. 4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적어주자. 문제에서 6-9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표현을 하고자 하면은 a 플러스 1을 해준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이제 이걸 나타내고, 곧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a 플러스 2를 하면은 a2를 나타내고, 그 공식처럼 쓰면은 여기서 a 플러스 n은 an을 나타낸다. 이거 또 한 번씩 묻습니다. 이거 또 중요하니까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배열이다. 2차원 배열일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a 플러스 n, 그 다음에 플러스 m 또 묶어주고, 또 이렇게 별을 붙여주고, 이거 다중 포인터가 아니고 배열에서 2차 배열에서 얘 문법입니다. 얘가 의미하는 것은 A, N, M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거 이제 필기에서도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은 문제 자체는 이제 그냥 단순 문법을 묻는 거지만은 배열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동적 배열 같은 경우에는 모르셔도 되고요. 모르셔도 되고, 전적 배열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 본 이런 포인터로, 주소로 접근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에서는 n과 m이 뭘 의미하는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2번입니다. 매개 변수 전달 방식에 있어 값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요, 좀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선은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call by value, 이거 값 전달 방식, 값 전달 방식. 얘를 이제 call by value. 그 다음에 이것과 상반되는 게 이제 참조 전달 방식 있고, 이제 영어로는 call by reference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용어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형식 매개 변수, 이게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형식 매개 변수는 형식 매개 변수, 이게 이제 영어로 접근해야 됩니다. 포말, 폼 할 때죠. 그 포말입니다. 형식. 그 다음에 파라미터, 변수가 파라미터죠. 이것과 이제 상반되는 것은 이제 실매개 변수입니다. 실매개 변수. 실매개 변수가 여기도 나오네. 문제에서 나오네. 실매개 변수. 실매개 변수는 이제 실제의 매개 변수 값이다. 그래서 actual parameter 이렇게. 지금 이거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로 뭐 백날 설명해봤자 좀 어렵고요. 코드로 이렇게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주 간단한 걸 한 개 짜보겠습니다. 먼저 메인을 만들고요. 메인 함수를 만들어서 정수형 변수 a와 간단하게 숫자 두 개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은 s라고 선언을 한 개 주고, 이거를 두 숫자를 더하는 그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더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 함수의 이름은 sum이라고 하고 3과 2의 합을 구하는 이제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값을 s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출력을 해보는,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를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 썸을 만들어야 되겠죠. 썸을 위에다가 만들면은 반환값이 정수형이어야 되니까는 정수형 sum 이렇게 해놓고 두 값 x와 int y 이렇게 놓고 바로 간단하게 바로 리턴을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의 값을 리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 그 sum에서 3, 2를 이렇게 넘겨주면은 x가 3이고 y가 2가 되고, 이 두 개의 합을 리턴을 한 값을 s에다가 넣어주고 출력을 하면은 이제 5가 출력이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5가 나오죠. 5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소스에서 방금 메인 함수에서 이제 sum을 호출을 할 때 이렇게 3, 2 값이 들어갔죠. 바로 이런 거를 바로 실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실매개 변수. 방금 얘기한 거 변수라고 하고, 영어로 actual parameter. 이걸 이제 이런 걸 이제 실매개 변수라고, 이 값 자체를. 그 다음에 이렇게 받는 거, 이 int x, int y, 지금 얘를 이제 형식 매개 변수, 형식 매개 변수. 이게 영어로는 형식이 이제 포말이 되겠죠. 틀, 뭐 이런 의미로 포말 파라미터. 그러면 감이 오시죠? 형식 매개 변수와 실매개 변수가 어떤 건지 이렇게 코드로 보면은 이제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런 거고, 그럼 이제 call by reference와 call by value에 대한 개념을 보려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할 때, 이걸 소스를 좀 많이 바꿔야 되겠네요. 선언을 x는 3, y는 2, s의 초기 값을 넣겠습니다. 0이라고 하고, 여기서 s는 이제 넘겨줄 때 변수 x와 y를 넘겨주면 되겠죠. y를 넘겨주고 s를 받는다. 이렇게 s 값에 넣지 않고요, 저장해야 될 곳을 바로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주고,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리턴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반환값이 없으니까는 보이드가 될 거고요. 그러면 리턴이 필요 없게 되고, s는 x 플러스 y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빠졌네. 쏘리. 실행을 해버리면은 요렇게 0이 되죠.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값을 넘겨줬습니다. 이게 이제 call by value인데, 값을 넘겨주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s에다가 x 플러스 y, 여기에 있는 s에는 이제 x와 y의 합이 들어가 있어요. 5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s는 그냥 0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변수가 지역 변수, 지금 이 메인 함수 안에서만 이 유효 범위고요. 범위는 변수의 범위가 지금 여기서 s, x, y는 지금 이 sum이라는 함수 안에, 이 중괄호 안에서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 sum에서 출력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sum 함수에서 s는 뭐다 이렇게 하고, s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메인 함수에서 s는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면은 그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sum 함수의 s는 이제 5고 메인 함수의 s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변수의 지역성이죠. 지역 변수니까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함수가 이제 바로 s의 값을 변경을 해주게 하려면은 바로 이때 이게 이제 call by reference가 됩니다. 참조. 그래서 주소를 보내줘야 돼요. x의 주소와 y의 주소와 s의 주소를 보내주고 그러면은 받을 때는 포인터로 받아야 되겠죠. 받고 해서 s에는 x 값은 이렇게 더해주면요. 지금 이 sum에서는 출력을 안 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이 값의 주소를 넘겨줬기 때문에 주소로 액세스를 해서 바로 이제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략을 하고 출력을 하면은 아까는 다르게 지금 이게 이제 지역 변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값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죠. 바로 주소를 넘겨주고 포인터로 이제 접근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주소로 바로 액세스가 돼서 s의 값을 변경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거로운 짓을 하기 싫으면은 방법은 지금 이거를 전부 전역 변수로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면은 이 밖에 두면 이제 전역 변수죠. 이제 모든 곳에서 이게 유효하죠. 이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은 선언을 해 놓고 그러면은 메인 함수는 이제 출력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넘겨주고 자축할 게 없지요.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여기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보이드가 될 거고 이거는 바로 액세스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s에다가 x와 y의 합을 넣어주고 메인 함수에서 이제 출력을 해버리면은 실행 아이고 빼먹었다. 연산을 해야지. 썸을 호출해야지. sum 이렇게 썸을 한번 실행시켜주고 출력을 하면은 실행하면은 s 값이 5. 이제 이거는 이제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호출만 이거를 썸을 실행만 시켜주면은 x와 y의 합을 s에다가 넣어서 메인에서 출력을 하는 이런 전역 변수를 활용할 때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문제를 읽어보면은 매개 변수 전달 방식, 파라미터 패싱 메커니즘 여기에 있어 값 전달 방식, 콜 바이 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값 전달입니다. 콜 바이 발류입니다. 콜 바이 발류고 1번부터 보면은 형식 매개 변수의 어떠한 변화도 실매개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콜 바이 발류면은 아까 전에 소스에서처럼 값 자체를 넘겨줬죠. 값 자체를 넘겨주고 여기서 s에다가 무슨 값을 넣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는 만 유효하지 메인 함수에서는 그대로 s는 처음 값 0이 나왔지요. 지금 그걸 말합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형식 매개 변수의 이름이 사용될 때마다 형식 매개 변수란 이제 포멀 파라미터, int 뭐 이렇게 받을 때 그런 형식 매개 변수 이름이 사용될 때마다 대응되는 실매개 변수의 이름으로 대치된다. 이게 무슨 말이고? 이름이 사용될 때마다 대응되는 실매개 변수는 아까 그 숫자였지요. 이걸로 대치가 된다. 이건 뭐 말이 이상합니다. 이게 뭐 대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고. 이거 2번을 일단 넘기고 애매하고. 값 전달 방식. 일단 콜바이 반료로 했을 때 실매개 변수의 주소를 이거는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의 설명이죠. 를 형식 매개 변수로 보낸다. 이거 3번도 틀린 말이고. 이거는 이제 맞는 말로 고치려고 하면은 콜바이 반료가 아니고 값이 아니고 참조 전달 방식이죠. 참조 전달 방식이고 반류가 아니고 바로 이 레퍼런스 어디 갔노? 여기 있네. 레퍼런스가 여기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형식 매개 변수의 값을 실매개 변수에 저장을 하고 형식 매개 변수를 부프로그램의 전역 변수로 사용한다. 이거는 그냥 전역 변수 한 거죠. 서로 내가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예시지요. 그래서 콜 바이 발류에서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이제 틀린 게 되겠죠. 2번 다시 보자. 형식 매개 변수 이름이 사용될 때마다 대응되는 실매개 변수의 이름으로 대체된다. 실매개 변수는 그 자체가 값이기 때문에 그거의 이름이라고 부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번은 말이 안 되네. 읽어보니까는. 어쨌든 이제 답은 이제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글로 이렇게 외우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방금처럼 이제 시연어로 직접 해보면서 그래서 콜 바이 발류와 콜 바이 레퍼런스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포멀 파라미터하고 액츄얼 파라미터라고 알아야 되지만은 이것도 더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또 알려고 하면은 변수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변수 범위.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지역 변수지요.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아이고. 전역 변수. 지금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로 쉽습니다. 함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C언어는 전역 변수는 그냥 이제 가장 상위 클래스에서 이제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전역 변수가 되겠고, 이 외에도 뭐 레지스터 변수, 뭐 이래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이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3번입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오류를 검토 및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간단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기를 하나씩 보면은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완성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이 과정에서 여기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간접 주소를 직접 주소로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합니다. 링크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여러 개의 모듈들을 엮어가지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주된 임무입니다. 링크에. 그 다음에 편집, 에디터는 아까 전에 제가 C언어로 이렇게 코딩하는 거를 방금 문제에서 보여드렸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글을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직접 코드를 쳐넣는 창이 있잖아요. 여기서 편집을 하고 요즘은 이제 방금 말한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클립스라든지 뭐 이런 게 기능이 되게 좋아서 문법적으로 오류 있는 부분 이제 빨간 줄로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목록이 쭉 나오게 해서 선택을 하게끔 뭐 이런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 놓은 거, 이런 기능, 그러니까 코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는 뭐 메모장도 이제 에디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편집기는 그런 기능이고, 디버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류를 검토하는 게 주목표입니다. 어떤 원리냐면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일단 코드가 이렇게 있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한 라인 이렇게 단계별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점에서 오류가 나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멈추게 되겠죠. 오류를 이제 지적을 해주겠죠. 이렇게 한 라인 실행을 하면서 그 오류를 찾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디버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류를 검토를 하는 프로그램이니까는.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뭐 다 아시죠?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운영체제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지금부터는 조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데, 왜 따로 한 이유는, 지금부터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코딩 경험이 많은 사람, 프로그래밍 공부를 좀 하신 분만 들으세요.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깊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3번 문제는 오류입니다. 문제 자체가 잘못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버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디버거의 명확한 뜻은 디버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디버깅은 디버깅, G-I-N-G 이래 되나? 디버깅은 말 그대로 이제 방금 내가 이게 절차를 말해줬죠. 이렇게 돌리는 작업 자체를 말합니다. 오류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행위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행위 전체를 이제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디버깅. 이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디버거인데요. 방금 디버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한 라인 이렇게 단계별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이런 건데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어떠한 디버거가 코드를 수정해주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프로그래머가 필요가 없지. AI인가?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명확하게 좀 세부적으로 따지다고 들면은 이거는 답이 오히려 2번이 맞습니다. 에디터는 이제 글 치는 거죠. 이거 프로그래머가 눈으로 보고 오류 찾지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손으로 코드를 수정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장이 잘못됐어요. 문장이 잘못됐고 이거를 좀 문제를 좀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요.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면 오류를 검토 및 수정할 수 있는 아니고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지 디버거가 됩니다. 아니면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뭐 이런 뉘앙스여야 됩니다. 디버거가 수정까지 해주는 디버거는 없어요. 그런 게 있나? 그런 건 없습니다. 수정을 해라고 이렇게 도움말로 뜰 수도 있지만은 직접 뭐 혼자서 수정을 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편집기가 맞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조금 코딩 공부 많이 하신 분만 이렇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뭐 솔직히 기사 시험이 수능도 아니고 뭐 그렇게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뭐 항의할 적지는 안 됩니다. 그냥 막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렇게 문제가 좀 문장을 조금 수정해 줘야 된다. 문제를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 뭐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고 일반적으로는 뭐 어류건도 쪽 나오면 무조건 디버깅 하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뒤에서 설명한 거는 조금 경험이 없으신 분은 그냥 뭐 흘려 들으십시오. 그냥 오류 검토하고 이런 거는 그냥 디버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4번입니다. 기억 장수 할당을 프로그래머가 담당하는 로더는 이 문제는 굉장히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데 일단은 로더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로더를 정리하면은 먼저 이제 로더는 이렇게 있고 컴파일 즉시 로더, 이제 컴파일 앤고 이거는 이제 번역기가 트랜슬레이터 번역기가 로더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크기가 크고 한 가지 언어로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로더, 앱솔루트 로더는 단순히 번역된 목적 프로그램 입력으로 받아들여 주기억 장치에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주소에 적재하는 기능을 가지는 간단한 로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의 것과 좀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절대 로더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어가 이제 명령어 형식이 직접 주소 지정 방식에서 사용이 되겠죠. 절대 로더는 직접 주소 지정 방식. 그 다음에 재배치 로더, 릴로케이트 로더는 이제 주기억 장치의 상태에 따라 목적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의 임의의 공간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링킹 로더는 하나의 부 프로그램이 변경되어도 다른 모듈 프로그램을 다시 번역할 필요가 없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 장소 할당과 부 프로그램의 연결 로더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링킹 로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실 때 어떤 주제로 봐야 된다면은 어떤 때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은 이제 주소 처리하는 걸 중심으로 봐야 돼요. 주소 처리하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고 뭐 컴파일 즉시 로더는 조금은 아니지만은 절대 로더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거 코딩할 때 그러니까는 이제 직접 주소 지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소부에 주소를 쳐야 되는 부분에
이제 직접적으로 주소를 실제 물리 주소를 이제 쳐넣습니다. 이 부분을 이런 걸 말하고 제외치 로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에 가깝지요. 상대 주소 지정 방식.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고 링킹 로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리저리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상대 주소보다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로더가 직접 주소를 실제 주소 어차피 컴파일 되고 실행될 때는 주소는 항상 그 직접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정을 로더가 해주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데 기억 장소 할당을 프로그래머가 담당하는 로더는 그러니까 로더가 주소 계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상대 주소를 직접적으로 주소로 바꾼다든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그 주소 그대로 그냥 옮기는 것 그런 것들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절대 로더, 앱솔루트 로더를 이제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문제고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실기 필답형에서는 이제 컴파일 직시 로더도 한 번씩 나오니까는 유의있게 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5번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정보 응립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객체지향의 이제 특징, 이거는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객체지향 언어의 이제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이제 추상화, abstraction이 있고 그 다음에 캡슐화, encapsulation, 그 다음에 정보 은폐, information hiding, 그 다음에 상속성, inheritance, 그 다음에 다형성, polymorphism 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태 설명을 보면은 객체의 성질을 분해하고 공통된 성질을 추출하여 슈퍼클래스를 설정하는 일. 그 다음에 객체에 필요한 사항은 가시화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은폐시키는 작업. 추상화 자체가 원래 조금 어렵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 이것만으로도 몇 시간치의 수업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매핑하고 조금 비슷한 뉘앙스로 가시면 돼요. 매핑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추상화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이거는 이제 뭐 클래스에 대해서 뭘 해서 다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는 대충 추상화는 그런 거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캡슐화는 인캡슐레이션은 이제 객체지향 시스템에서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하고요. 객체의 사용자는 기능만 알고 사용하며 어떻게 처리되는지 은폐를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캡슐화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의 함수 아니면 하나의 모듈, 하나의 프로시저 이런 단위의 하나의 단위가 그 상세 내용을 알 필요 없이 그걸 갖다 쓰는 사람은 상세한 내용은 알 필요 없이 그거의 입력과 출력이 뭔지만 알면 된다. 그 안에 것은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라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은폐 때문에 이제 결합도가 낮아진다. 결합도가 낮아진단 말은 그 하나의 모듈이 이제 다양하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다른 모듈과의 관계성이 크게 없다. 그 하나의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니까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다. 그게 이제 결합도가 낮아진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사용이 용이하고요. 이제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킬 수가 있고 응집도가 향상됩니다. 이게 이제 캡슐화. 이거의 이제 그거고요. 특징이고, 장점이고, 이점이고, 있는 게, 은폐 때문에 목적은 보안이 아닙니다. 목적은 보안이 아닌데, 지금 원래 캡슐화의 목적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사용자는 이제 기능만 알면 된다. 안에 내용은 복잡한 내용은 몰라도 된다. 이런 게 목적이지만은 은폐가 되다 보니까는 보안성도 높아졌습니다. 목적은 아니지만 보안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은폐는 캡슐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다른 객체에게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고려되지 않는 역량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성은 서브 클래스의 객체는 더 높은 클래스의 모든 특성을 이제 소유하고 있고 서브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속성과 연산 외에 새로운 속성과 연산을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와 클래스의 재사용, 즉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증대시키는 게 상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은요, 같은 상위 객체에서 상속받은 여러 개의 하위 객체들이 다른 형태의 특성을 갖는 객체로 이용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객체지향 언어, 자바든 C++이든 안 해보신 분은 그냥 너무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또 어디서 어려움이 있냐면은 솔직히 상속성과 다양성은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상속을 한다. 이 상속 때문에 다양성이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객체지향 언어가 아닌 조직용기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실습할 때 살짝 보여드린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함수를 만들었다 치자. 이게 이제 반환값이 정수고 들어가는 인자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A, 하나는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지금 얘는 이제 출력값이 정수형, 입력값 두 개가 다 정수형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바라든지 C++, 이제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이거 이게 이제 제일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가 되는 게 또 초상하고 또 연결되네. 이런 것들을 한 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실수형으로 아니면은 뭐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쭉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는 sum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4, 5 이렇게 정수를 넣어도 되지만은 3.1, 6.4 이렇게 실수를 넣어도 돌아가게끔 하는 게 이 실수형에 관련돼서 이제 상속을 받아서 가능한 거거든요. 이 자식 클래스들이 뭐 상속에서 이렇게 상속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다양성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코딩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은요,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 부분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요,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따로따로 그렇게 독립적인 특징이 아니라 주상화 때문에 캡슐화가 되고 캡슐화 때문에 정보 은폐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좀 편하게 쓰려고 상속성이라는 게 생겨나고 이 상속성 때문에 다양성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한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너무 이게 무슨 문과생들 공부도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또 하더라고요. 일단은 시험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일단 문제를 다시 보면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정보 은닉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해서 아까도 봤지만은 캡슐화가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는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6번입니다. C 언어에서 문자열 입력 함수는 해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딱히 설명할 것도 없지만은 C 언어를 좀 공부하신 분은 당연한 상식이고요. 조금 안 적혀면 굳이 C 언어가 아니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게 보통 어떤 언어에서든지 간에 get 같은 경우에는 get 자체가 이제 뭐를 얻다지요. 얻다. 컴퓨터 입장에서 뭘 얻다. 뭘 얻는 거는 사용자가 입력을 해준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의미합니다. 입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put은 이제 어디에 뭐를 두다, 놓다 이런 뉘앙스죠. 뜻이 놓는데 뭘 놔? 일단은 컴퓨터 입장에서 출력 장치에 대표적으로 모니터 거기에 이제 출력할 내용을 이제 툭툭 놓는다는 것 그런 의미로 이제 출력을 뜻하죠. 출력.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제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바로 문자들의 배열, 즉 스트링입니다. 영어로 스트링. 스트링이고 이제 체어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의미하고요. 한 개, A면 A, B면 B 이렇게 한 개를 말하고 이제 S가 이제 스트링의 약자죠. 스트링의 약자고 스트링은 이제 문자의 배열 APPL, F 이렇게 하면은 이제 5개의 원소로 된 이제 문자 배열, 문자열이 되겠죠.
어쨌든 문자열의 입력 함수. 일단은 문자열이니까 S가로 끝내야 될 거고 입력이니까 get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번에는 7번입니다. 객체지향 설계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는 조금 언어적인 센스가 있으면은 뭐 쉽게 풀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먼저 객체지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은 현실 세계의 물체 또는 개념을 속성과 기능을 가진 객체로 모델링을 해서 프로그래밍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특징들은 뭐 C++, 스몰토크 등의 언어가 이에 속하고 있죠. 뭐 이것보다는 지금 이 문장들은 이제 기출 문제에 나온 걸로 만들어져서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건 자바입니다. 자바고 지금 그 다음에 객체 중심의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클래스의 재사용성이 높고요. 클래스에는 함수와 객체의 속성이 정의가 되고 객체는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함수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 말은 바로 그겁니다. 자바라든지 C++를 좀 해보신 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클래스명 해서 점 치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그 이클립스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멤버 함수 목록이 쭉 뜨지요. 그래서 이제 직접 코딩을 안 하고 위해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툭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객체지향이 아닌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게 이제 C 언어에서의 구조체가 발달된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C 언어의 구조체가 발달이 된 게 객체지향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자바를 좀 해보신 분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설계 시 자료와 자료에 가해지는 프로세서를 묶어 정리하고 이제 관계를 이제 규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의 모듈 단위, 즉 객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법이다. 이게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런 문제는 조금 뭐고 이런 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다 외울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렇게 글로 이렇게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에서 조금은 센스가 필요합니다.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또 그런 걸 요령이 좀 좋은데요. 이 보기 중에서 대부분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번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표현한다 되어 있고 2번에서는 형식적인 전략으로 기술한다. 이 두 개는 이제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구체적으로 한다 하고 하나는 형식적으로 한다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답은 적어도 1번 아니면 2번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요령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두 개를 봐놓고 그 다음 걸 보면은 객체의 속성과 자료를 표현한다. 사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좋진 않은데 이 앞에 클래스가 빠졌어요. 클래스의 설명이에요. 클래스를 이제 설계할 때는 이제 객체의 속성과 자료 구조를 표현한다. 이게 빠져 있었고, 왜 이렇게 문장이 됐냐면 문제를 만들 때요. 일단 기준이 되는 건 전공책이고, 전공책에 이게 어떤 전공책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전공책의 설명이 이제 객체지향의 그 설계 방법에 대해서 주저리 설명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쭉 있는데 여기서 좀 키워드가 될 만한 그런 문장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기 답안으로 만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후 맥락이 없기 때문에 뚝 잘라서 오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게 좀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내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한다. 좀 말이 너무 안 맞아서 이제 그 의견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걸 근거로 내세우어서 이제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수능처럼 이제 그 출제자들이 어디 들어가 가지고 뭐 한두 달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고립된 상태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뭐 그렇게까지는 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조금 잘 아실수록 이런 걸 읽어보면 조금 애매할 겁니다. 이거 클래스 설명인데 클래스는 빠져있고 갑자기 객체의 속성과 자료 구조를 표현한다. 이 뭔 말이고 뭐 이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클래스의 속성이란 것은 알고 계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애매하더라도 애매한 거 넘어가고 서브 클래스와 메시지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세부 사항을 정제화한다. 이런 거는 이제 굳이 뭐 객체지향
클래스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객체지향 설계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앞에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3번, 4번에 대해서는 이제 확 그거를 이게 답이다라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두 개를 볼 때, 두 개가 이거 상반되는 둘 중에 하나네. 그리고 형식적인 전략 기술한다. 이거는 어느 단계냐면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초기 단계 이제 그 소비자가 아니고 의뢰자, 회사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의뢰를 하면은 이제 개발자들과 이제 회의를 하게 되겠죠. 문서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그 의견이 오갈 때, 이 의뢰자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그런 거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시할 수도 없고, 그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이게 이제 이거는 이렇게 처리되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처리되게 해주세요. 이런 그 회의 중에 표현되는 게 이제 이런 형식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이제 2번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고, 이 조금 언어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관련된 기출문제, 이런 거를 이제 쭉 외우는 거는 솔직히 어렵고, 전반적으로 좀 잘 아시는 분, 감각이 있으신 분, 그 객체지향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신 분은, 분이 풀 때도 솔직히 쉽지는 않지만은 이런 요령으로 좀 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8번입니다. C 언어에서 지정된 파일로부터 한 문자씩 읽어드리는 파일 처리 함수는, 일단은요, C 언어도 알고 뭐 대부분 언어들이 그런데요,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할 때, 보조기억 장치는요, 조금 개념이, 기억 장치라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출력 장치로 봅니다. 출력 장치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같은 맥락으로 그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이제 스캔F라든지 프린트프라든지 C언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입출력 함수들 이런 게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어디다가 상대가 어디냐? 바로 이제 모니터가 주된 그거죠. 모니터고, 그 다음에 아니다. 스캔F 입력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아니고 키보드다. 키보드와 이제 출력은 이제 모니터가 되는데, 보조기억 장치, 뭐 대표적으로 하드디스크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 보조기억 장치로 출력을 하고 입력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이제 3과목에서의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도 이제 이런 개념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기억 장치를 출력 장치로 보는 거고, 여기서 보면 주로 get, scanf 때 주로 앞에 F가 붙죠. 이 F는 이제 파일을 말하고요. 이거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로 출력을 해라, 입력을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F 오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여는 거예요. 파일에 액세스를 하기 전에 반드시 F 오픈을 사용해야 됩니다. F 오픈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 파일의 경로 txt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자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파일을 이제 다 썼을 때는 파일 클로즈 이런 명령어가 사용됩니다. 이거에 하는 의미는요, 일단은 이제 이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버퍼를 리프레시를 하는 겁니다. 리프레시.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액세스하고 파일을 주고받기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CPU하고의 속도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버퍼에 상주시키는 겁니다. 버퍼는 이제 그 메모리 통로지요. 메모리하고 이제 주고받는 그 통로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자씩 읽어 드린다. 한 문자씩 읽어 드리는 거니까는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보조기억 장치로 이제 파일을 가져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get이 나오겠죠. get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getC와 getS가 있는데, C 같은 경우에는 체어의 약자고요. 아까도 비슷한 문제를 봤는데 체어의 약자고, S는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
문자열을 말하고 이거는 문자고요.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될 거고, 스캔F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입력이고, F스캔F, F가 붙었으니까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을 건데, 이거는 이제 안에 인자, 그냥 일반적인 스캔F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D, %C, 뭐 D면은 정수, C는 이제 문자, %S면 이제 스트링이 되겠죠. 이렇게 한 문자가 될지 하나가 될지 그거는 이제 인자로 해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2번은 이제 답이 되기 어렵고요. 한 문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9번입니다. 시어너에서 정수형 자료선언 시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좀 보너스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온 김에 이제 자료형, 시어너에서의 자료형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12가지밖에 없죠. 다 있는데, 뭐, 체어, 그 다음에 문자형은 체어, 정수형은 이제 INT, 그 다음에 부동소수형, 플롯, 더블, 이 정도, 빨간색 이거 5개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체어, 은사인 체어. 그 사인이고 은사인 들어간 거는 이제 그 논리회로에서 부동소수점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이거랑 좀 연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사용하냐 사용 안 하냐 뭐 이 개념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뭐 이론 강의 때 했나 여러 번 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까지 묻는 문제는 아니고 이 개념은 반드시 공부를 하십시오. 그 상과목하고 연관이 큽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조를 시연하고 반드시 이제 이렇게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일단 정수형 찾는 건데 한 개씩 살펴보면은 플롯은 이제 실수선은 이거 더블도 이제 그 플롯보다 더 큰 실수고요. 그 다음에 체어가 이제 쭉 봤죠. 지금까지 문자. 그 다음에 정수형은 이제 INT. 정수.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엔 10번입니다. 이번에도 시어너의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시어너의 스위치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글 많은 거에서 틀린 걸 고르는 것은 아까 전에 몇 번이었지? 그 요령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대비되는 거 2개 찾아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그건데 옳은 것은 솔직히 더 어려워요. 틀린 거 찾는 게 솔직히 문제가 더 쉽고요. 근데 이거는 문제 자체가 이제 보기들이 쉽기 때문에 스위치 문이 뭔지만 조금만 알면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스위치 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C 언어만이 아니라 C++ 자바에서 다 사용되고 대부분에서 언어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위치는 이제 여기 들어간 거, 막 변수 뭐 A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케이스를 이제 조건 있죠? 케이스, 뭐 1, 이렇게, 그 다음에 케이스, 그 다음에 2,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디폴트도 등장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는 케이스가 1일 때 실행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컴파일러가 이제 읽어 드릴 때, 여기로 이 A의 조건에 맞는 곳으로, A가 만약에 2면은 여기로 바로 분기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분기고요. 분기고, 만약에 1이라면 1로 바로 분기를 하고 이걸 실행을 하지요. 실행을 하고 나서 쭉 갑니다. 그냥 쭉 가기 때문에 지금 케이스 1에 있는 것만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브레이크 문으로 지금 여기서 이 스위치 문에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거고, 뭐 보기를 한 개씩 보면은 먼저 1번에서 기억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 쓰인다. 저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이거 생뚱맞은 말이고, 이번에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기 위한 키워드다.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 이것도 전혀 생뚱맞은 말이고요. 기억 클래스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장이다. 이것도 스위치 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뭐 답이 4번이겠네. 일단 다중결정, 멀티웨이 디시전, 뭐 이런 거에 하나로서 수식이 상수값을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쪽으로 분기시킨다 해서 이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상수란 바로 이 조건들, 이거 이제 상수고 얘랑 이제 일치하느냐, 그 일치하는 쪽으로 분기시키는 것, 이게 이제 스위치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11번입니다.
어셈블리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글이 쭉 많은데 일단은 어셈블리어에 대해서 조금 특징을 살펴보면요. 어셈블리어는 이제 프로그램의 기호화된 명령 및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어셈블리어의 기본 동작은 동일하지만 작성한 CPU마다 사용되는 어셈블리어가 다를 수 있다. 살짝 차이가 납니다. 명령어 코드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제 뭐 인텔 CPU 등 이런 걸 쓰고 뭐 어떤 CPU 이런 걸 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매뉴얼을 보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명령 기능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기호를 기계어와 1대1로 대응시켜 코드화한 기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한 라인당 어셈블리 한 라인이 이렇게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장치에 제어가 가능하고 오류 검증이 어렵고 호환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지금 두 번째 거 CPU마다 사용되는 어셈블리가 다를 수 있다. 이거랑 같은 맥락이죠. 호환성이 없다란 말은. 그 다음에 최적의 실행 시간을 고려한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1대1로 대응시켰기 때문에 잘만 작성을 하면은 제일 빠릅니다. 솔직히 C, 자바 언어 등에 비하여 명령 실행 속도가 빠르다. 또 C, 자바는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고급 언어에 비해서 또 굉장히 빠른 편이죠. 고급 언어일수록 느린 겁니다. 프로그래밍 시간이 오래 걸리고 디버깅이 어렵다. 좀 눈이 빠질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틀린 거 고르는 거죠. 틀린 거 고른 거는 아까 전에 그 요령대로 하면은 반드시 상반되는 내용 두 개가 있다. 뭐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호화된 명령 및 주소를 사용한다. 뭐 1번 맞는 말이고요. 어셈블리어가 이제 또 상식적으로 또 알아야 될 게 어셈블리어는 그걸로 니모닉으로 되어 있죠. 니모닉이 이제 이 알파벳 뭐 예를 들어 더센 같은 경우에 ADD 이런 거 말합니다. 이런 그 기호화한 이게 이제 그 기호를 말합니다. 니모닉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은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아도 실행이 가능하다. 실행이 안 됩니다. 바로 이제 컴파일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은 기계어밖에 없고요. 이거는 이제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거는 어셈블러가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번역을 해서 기계어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3번에 어셈블리어의 기본 동작은 동일하지만 작성한 CPU마다 사용되는 어셈블리어가 다를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말이고 명령 기능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기호를 기계어와 1대1로 대응시켜 코드화를 했지요. 이 코드화한 것을 이제 기계어로 바꿔준 게 어셈블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하고 이걸 또 찾는 것도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네. 2번하고 4번하고가 이제 대비됩니다. 얘는 이제 코드화 했다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바로 실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두 개가 상반되는 내용이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답을 찍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이제 쉽게 2번이라고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은. 이번에는 12번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수행 순서로 옳은 것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단순히 뭐 외운다기보다는 조금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이제 다른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접근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소스 코드가 일단 이 소스 코드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가 되겠죠.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목적 코드로 만들어냅니다. 목적 코드로 만들어내면은 이런 목적 코드들의 모듈들을 링커가 이제 이렇게 엮는 역할을 하죠. 링커가 이렇게 열면 이게 이제 웬만큼 다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로더가 이제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 상주시키는 겁니다. 상주시키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수행 순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답이 바로 나오지요. 소스 코드 그 다음에 컴파일러, 목적 코드, 링커, 로더 해서 이제 수행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또 아시면 좋은 것은 이제 소스 코드가 이제 컴파일러가 처리를 하기 전에 이제 전 처리기가 있죠. 전 처리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프로세서라고 하고 전 처리기가
이제 처리를 한 전 처리된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 이제 컴파일 합니다. 자, 여기서 전 처리기는 이제 C 언어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C 언어에서 전 처리는 이제 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자주 보는 게 이제 include가 되겠죠. include 해가지고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 입출력 tdio.h 이 헤더 파일 이렇게 이거의 의미가 이 파일 안에 있는 소스를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컴파일 하기 전에 전 처리기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 위에 그냥 붙여 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include고 그 다음에 뭐 샵으로 하는 거 define 있죠. define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뭘 정의를 해놨다. 만약에 이제 파일을 3.14로 정의를 해놨다 하면은 전 처리가 이제 처리를 할 때 이 소스 코드에서 파일하고 된 부분을 전부 다 3.14로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거를 하고 난 게 그 전 처리된 소스 코드고 얘를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컴파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 말고 또 이 부분에서 비슷한 거는 어셈블러가 있고요. 어셈블러 얘는 이제 그 입력과 출력이 다른데 어셈블러는 아까도 봤지만은 어셈블리어를 어셈블러가 이제 기계어로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에서 컴파일러가 하는 거는 이제 고급 언어를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 게 저급 언어가 됩니다. 보다 더 저급 언어가 되고,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인터프리터 이 차이점은 뭐 설명을 하면 더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데, 인터프리터는 고급 언어를 인터프리터가 고급 언어로 만듭니다. 둘 다 고급 언어입니다. 들어가고 처리한 그 내용 자체도 이제 고급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컴파일러 이 세 개의 이런 차이점. 가장 큰 맥락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도도 아셔야 되고, 전처리기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13번입니다. C 언어에서 변수의 생존 기간과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말을 이제 생존 기간과 범위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대충 보면은 자동 변수, 정적 변수, 외부 변수, 레지스터 변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묻고 있는 것은 기억 클래스입니다. 기억 클래스. C 언어에서의 말인데, 기억 클래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자동 변수, 정적 변수, 외부 변수, 레지스터 변수 이렇게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C어는 이제 학습자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 보통 자동 변수입니다. 자동 변수는 이제 프로그램 블록 내에서 함수 내부에서만 유효한 변수입니다. 이걸 말하지요. 이렇게 아까 전에 실습할 때 잠깐 이거 비슷하게 보여드렸는데, 이 블럭 안에 선언된 int 뭐 a라고 선언을 했다. 이 블럭 밖에 이렇게 똑같은 게 존재한다 하면은, 여기 이 안에서는 지금 얘가 이제 유효하고, 이거 외부에서는 전부 다 이것만 중요합니다. 이런 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언을 어디서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워진 기고, 그래서 최상위에서 이제 이렇게 그냥 선언을 해버리면 그게 전적 변수가 되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그거 유효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지역 변수가 되겠고, 이 블럭 안에서만 유효한, 어쨌든 이제 이런 자동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 변수는 일단 딱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오지요. 스테이트 이걸만 봐도 원시 프로그램의 내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변수입니다. 이게 이제 정적 변수고, 외부 변수는요, 모든 원시 프로그램에 걸쳐서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모두 뭐 여기에서 이제 다 공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변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고소견산용 변수입니다. 이름 그대로요. 이게서 이제 레지스터 변수로 선언된 거는 레지스터를 사용해요. 그게 이제 주기억 장치에 상주되는 게 아니고 그 값이 레지스터에 상주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기억 장치보다 훨씬 빠른 게 레지스터지요. 그래서 이제 고소견산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레지스터 변수입니다. 뭐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한 개씩 더 뭐 살펴보면은 문제를, 자동 변수는 프로그램 블록 내에서나 함수 내부에서만 유효한 변수이다. 1번은 이제 맞고,
이번에 이제 정적 변수는 원시 프로그램의 내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변수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외부 변수는 모든 원시 프로그램에서 걸쳐 사용되는 변수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레지스터 변수는 정적 변수와 기능이 같으며 조속 연산용 변수이다. 이 틀렸죠. 고속이죠. 고속이고 정적 변수가 아니고 이게 그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고 이제 위에 거에서 나온다면 이제 자동 변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동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변수고 저속이 아니라 고속. 레지스터가 가장 빠른 기억 장치니까요. 아무튼 이것도 이제 기억 클래스 한 번씩 나오니까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14번입니다. BNF를 이용하여 그 대상을 루트로 하고 단말 노드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하여 작성해가지고 작성된 표현식이 BNF의 정의에 의해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든 트리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BNF 같은 경우에 BNF가 뭐냐? 좀 쉽게 말하면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표준입니다. 표준 양식이고, 이제 BNF보다 실제로 더 많이 쓰이는 거는 eBNF입니다. eBNF고, 이게 이제 조금 더 개량된 거죠. BNF를 이제 한 개 예를 들면은, 시연으로 지겨우니까는 베이직의 if문 있잖아요. 베이직의 if문. 예를 들어서, 베이직 A는 A가 5보다 크면은, if then. 요즘 베이직 대문자, 소문자로 써도 되죠. 요즘 베이직. 난 옛날 게 익숙해가지고, A가 B보다 크면은, 뭐, A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을 감소시켜라. 뭐, 이렇게 보통 쓰입니다. 베이직으로 이걸 표현하면. 이거를 이제 사용 설명서, 뭐,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then 해서 이 조건에 맞으면 실행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뼈가루로 해서, if의 정의, 스테이트먼트. if의 정의는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메타 기호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이렇게 정의한다. 어떻게 정의한다? 밑에 쓸게요. if 다음에 조건이 들어오죠. 조건이 이제 컨디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then 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 실행해야 될 것이죠.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보다 뭐 크다 돼 있는데 만약에 5보다 작다. 만약에 else라면은 뭐 어떻게 해라. 이건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생략 가능한 거는 대괄호로 처리합니다. 대괄호로 else 스테이트먼트. 이게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이제 if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 게 이제 BNF고 이게 이제 그 뭐고 바르게 작성되었는지 BNF 정의대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게 이제 파스트리라고 합니다. 벌써 답이 나왔겠네. 파스트리. 그러면 이제 파스트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파스트리는 이제 한 표현이 주어진 BNF에 의하여 이제 작성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BNF를 이용하여 그 대상을 근으로 루트로 하고 단말 노드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한 것을 검증하고자 하는 표현과 같이 되는 트리를 작성하게 되는데 와 길다. 이 트리는 파스트리라고 부른다. 그런 겁니다.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파스트리가 이런 거다. 이 정도 아시고 그러니까는 B33 이렇게 그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쪼개 나가는 겁니다. 쪼개 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BNF대로 똑바로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이제 파스트리다 이런 거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는 이제 쉽게 파스트리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BNF 이제 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다. 위한 그 트리는 파스트리. 나머지 구조 트리, 분석 트리, 구무 트리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15번입니다. 어셈블리 언어 코드의 실행 결과로 도출되는 레지스터 AL의 값은 해서 이제 코드가 주어졌는데요. 어셈블리어. 어셈블리어를 잘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대다수니 다 보니까는 이거를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진짜 단순해요. 어셈블리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순서대로 쪼로롱 따라가면 끝나는데, 문법도 뭐 그닥 어려운 게 없고, 여기서 설명은 모든 명령은 상수 레지스터 이름은 인텔 기반 PC의 어셈블리 언어 체계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굳이 이런 말이 필요 없는데 이런 걸 넣은 이유는 뭐 인텔 기반 뭐 어쩌고저쩌고 이라니까는 나 이거 모르는데 해서 이제 겁주려고 넣은 거지 그렇게 큰 힌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이제 뭐고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에 따라서 조금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법 모르면은 이거는 내가 못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어셈블리어는 여기 니모닉이 들어가고요. 니모닉이 들어가고 오퍼랜드가 들어가지요. 오퍼랜드가 이제 한 개면은 이제 그거 1주소 명령어 2개, 3개, 뭐 이제 3주소까지 있죠.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그거는 0주소. 아무튼 이렇게 오퍼랜드 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 번째 오퍼랜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코드를 보고 짐작을 하시면 돼요. 굳이 이게 인텔 기반이다 어디 기반이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한 라인씩 한번 보면은 카운트는 5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에 5를 넣었습니다. 5의 값으로 초기화를 시켰는데 MOV는 이제 MOVE의 그거지요. 그 무브의 약자고 이거는 이동한다. 데이터를 이동시킨다. 데이터를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복사시키는 거 말이에요. 오퍼랜드가 이래 있으면은 이제 뒤에 거를 앞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여기에 넣는지 이거를 여기에 넣는지 그거는 이제 코드의 분위기를 보고 짐작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MOVAL 카운트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앞으로 넣는 거예요. 이 뒤에 거를 뒤에 오퍼랜드의 값을 앞으로 넣는 건데 여기서 이제 AL을 카운트의 값으로 초기화를 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결과는 AL은 5가 됩니다. 카운트가 5니까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10으로 초기화 시켜 놓고 MOV 또 똑같은 명령 나오죠. AL 카운트. 그러면은 이제 10이라는 값으로 AL 레지스터를 초기화시킵니다. 그럼 AL은 여기서 10이 됩니다. 그 다음 라인에서는 카운트는 100이고 똑같이 해서 AL 레지스터는 10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지요. 3번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MOV가 이제 ADD로 바꾼다. ADD로 바꾸면은 이제 더하는 거죠. 이제 오퍼랜드가 2개가 있으면은 이 2개의 값을 더해서 3개일 수도 있습니다. 2개의 값을 더해서 이 앞에 있는 이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50, 100 이게 다 점점 더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5 초기값도 주어져야 되겠네. 그 ADD로 바꾸면은 그래서 15, 115 이때 이제 이래 되는데 MOV는 그냥 그 값으로 이제 초기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답은 이제 3번입니다. 이번에는 16번입니다. 자바에서 자료형 중 기본형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자바에 대한 이제 기본 자료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제 분류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이제 논리형이 있고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이렇게 되어 있고 논리형에서는 이제 불리언과 이제 바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형에서는 이제 숏 그 다음에 인트, 롱 뭐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고 실수형에는 플롯과 더블 있고 문자형은 체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조직 운용기사에서는 안 다룰 것 같긴 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값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기본값이란 이제 그냥 선언을 했을 때 처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값을 말해요. 시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그냥 쓰레기 값이고요. 메모리에 잔재되어 있는 데이터가 그냥 들어있는 쓰레기 값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이제 옛날 걸 얘기하고 요즘의 시언어에서는 이제 초기 값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값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사용한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료형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기본형이 아닌 것은 해서 바이트 이제 여기는 기본형이고, 롱 그 다음에 불리언 이렇게 기본형이고, 스트링은 기본형이 없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답은 4번인데 스트링을 이제 조금 자바의 기본 자료형으로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스트링을 사용하긴 하는데 스트링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클래스고 스트링을 선언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는 게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기본 자료형처럼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기본형 자료형처럼 착각을 하는데, 스트링은 이제 그 문자열로 이루어진 자료형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기본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객체입니다. 그 객체라기보다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입니다. 16번에. 이번에는 17번입니다. 시어너에서 프린트프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중 변환 문자열에 대한 의미로 틀린 것은, 변환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센트 뭐 이렇게 쓰는 변환 문자열인데, 이거는 이제 꼭 뭐 프린트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다른 함수에서도 이제 다 사용되는 변환 문자열, 시어너의 문법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자라고 말해야 되나? 함수가 이렇게 있다. 함수를 쓸 때 이 함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이서 이제 넘겨줄 값이라든지 뭐 그런 값을 넣지요.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인자들은 이제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C 언어에서 사용되는 이제 기본적인 변환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조직 응용기사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D랑 %I 이거는 이제 정수자료형을 출력할 때 사용되는 거고, %U는 부호 없는 정수자료형 정수 출력, 그 다음에 %O는 이제 팔진수 형태. 이 O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진수는 바이너리의 약자. 그 다음에 팔진수는 옥털, 이제 O, 10지수로 디시멀에서 이제 D, 그 다음에 16지수는 이제 헥사에서 이제 H를 따온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O는 이제 팔진수, 이렇게 이제 샵을 넣어서 하면은 출력되는 팔진수 앞에 이렇게 O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X 이런 거는 이제 정수 자료형을 16진수 형태로 출력하는 거. 이제 샵을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OX 이렇게 나타나는 걸 말하고요. %F는 이제 부등소수형 플롯. 이제 %F하고 %D는 되게 자주 쓰이죠. 그 다음에 LF는 이제 더블 형태. L이 이제 롱의 약자입니다. 롱 플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잘 쓰이진 않습니다. %E, %G 이런 거는 이제 부등소수형 더블 소수 형태 출력. 이 G는 이제 지수 형태로 출력하는 거고, %C는 이제 문자 출력, %S는 스트링, 문자열 출력. P는 이제 16진수 형태로 출력하는 거고, %를 출력할 때 %% 이렇게 쓴다. 이런 거고, 일단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시연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을 이제 잘 봐놓으십시오.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씩 보면은, 이제 %5는 이제 이진수가 아니고 팔진수가 되겠지요. 팔진수. 틀린 거니까 답이 1번이네. 바로 답이 풀렸고, 나머지 확인해 보면은 C는 이제 뭐 체어의 약자겠지요. 이제 문자로 출력한다. F는 플롯, 부등소수 점수로 출력하고, D는 10진수로 출력하는 거. 이제 나머지 3개를 맞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8번입니다. 객체지향 개념 중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데이터 추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해서 이제 객체지향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본 용어를 묻는 건데, 한번 기본 용어, 꼭 알아야 되는 기본 용어를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객체, 오브젝트. 객체란 이제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관련된 동작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하고요. 클래스의 특정한 사례,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구체적인 객체를 이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인스턴스가 객체인데요. 그 객체들 중에서 특정한 거를 얘기를 할 때 인스턴스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를 묶고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추상화를 의미하고요.
객체 내부와 데이터 구조와 그 조작을 정리하여 정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 실행해야 할 객체의 구체적인 연산을 의미하고, 객체와 관련된 서브 루틴, 클래스 기반 언어에서의 클래스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게 이제 메소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내용, 그 함수라든지 뭐 거기 정의되어 있는 그런 로직, 그 계산 그 자체를 말하죠. 메소드는. 그 다음에 속성은 객체를 표현하거나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를 이제 속성이라고, 메시지는 객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이제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제 객체 지향 개념 중에서 이제 객체들을 묶어서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추상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19번입니다. 이번에도 객체지향인데,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개념과 관계가 없는 것은 방금 앞 문제 18번에서 이제 봤던 기본 용어, 객체지향의 기본 용어에서 이제 구분을 하면 되는데요. 객체지향 아까 봤던 이제 클래스, 뭐 따로 또 설명 안 하겠습니다. 클래스, 메시지, 메소드 뭐 셋 다 이제 객체지향과 밀접하게 관계된 그 용어들이고요.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체지향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좀 문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프로시저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또 말이 좀 애매합니다. 프로시저를 알기 전에 이제 보통 이게 세 가지하고 구분해야 돼요. 함수, 그러니까 펑션이죠. 펑션과 프로시저, 그 다음에 지금 객체지향에서는 이게 이것과 대응되는 게 메소드가 있겠네. 메소드가 있고, 이 세 개가 이제 각각의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그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굳이 구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함수 특징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반드시 출력인 반환값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시저와 큰 차이점입니다. 함수와 프로시저의 큰 차이점이 반환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굳이 이것도 반드시 그거는 아닌데, 결정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프로시저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인 이렇게 절차를 얘기하고, 메소드가 이제 객체지향에서 사용되는 건데, 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거 읽어보면 공감은 가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은 가는데, 실무적으로는 솔직히 거진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굳이 뭐 구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메소드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이제 아예 그게 변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 보니까 0개 이상의 변수들의 집합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거진 비슷합니다. 그냥 객체지향에서 쓰이는 용어, 메소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위에 거는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이죠. 구조적 프로그램이고, 방금 이제 함수 프로시저를 구분하면서 반환값의 유무로 내가 구분을 해놨는데, 프로시저가 반환값이 없다는 건 아니고, 프로시저는 이것보다 조금은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좀 넓어요. 함수보다는 개념이 좀 넓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작업 자체, 반환값을 가지는 이거 계산 자체를 말한다면, 프로시저는 이제 작업의 과정 자체를 말하거든요. 말이 참 구분이 안 되지요. 실제로도 이거 그렇게 구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로 나오니까 그런 거고, 객체지향에서는 이제 메소드라는 용어를 주로 쓰지, 프로시저는 별로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번입니다. C 언어에서 공용체 선언 시 관계 있는 명령어는 기본적인 문법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답은 2번입니다. 공용체는 이제 유니온, 이게 이제 공용체가 되고, 지금 이제 스트럭트, 이거는 이제 구조체지요. 구조체가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넘, 이거는 이제 열거형,
열거형이 되겠고,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선언하고 할 때 쓰이는 건 아니고, 이거 정적 변수 선언할 때 사용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딱히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은 구조체와 공용체의 차이점. 이 두 개를 이제, 왜 따로 있지? 생긴 건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체를 선언하고 구조체 이름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 구조체는 뭐 int a 그 다음에 뭐 체여 b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쓴다 치자. 이렇게 구조체가 사용이 된다면은 공용체 같은 경우에는 똑같지요. 모양은 그냥 이게 이제 유니온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 공용체 이름이 들어가고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넣으면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언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뭐 A라고 했다. 그러면 A 점 여기 A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값을 입력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의 차이점은요.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이제 각각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A가 들어갈 부분, 정수형 A가 들어갈 부분, 그 다음에 B가 들어갈 부분 이렇게 메모리를 확보하게 되는데 공용체 같은 경우에는 이 멤버 변수들 중에서 제일 큰 거, 뭐 P가 만약에 크다 치자, 그럼 그걸로 이렇게 해서 공용해서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 외우기 쉽지요. 메모리를 공용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A 이거에 이제 A.A는 3이라고 넣어 놓으면은 여기 이제 3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몇 줄 뒤에 다시 A.B는 이건 이제 채우니까는 여기에 C 이렇게 값을 넣었다 치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이 위에 덮어집니다. 이게 여기 C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쓴 이거는 사라지게 되죠. 이게 공용체와 구조체 차이점입니다. 구조체는 A에 이거대로 하면은 A에 3이 들어가고 B에 저장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C가 저장된다. 이렇게 구조체는 쓰는 거고 공용체는 메모리를 하나를 멤버 변수들이 같이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구조체와 공용체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0년 1, 2회 통합 필기 1과목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쉽다고 보면 뭐 좀 쉬운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